해상공항. 그게 말이 됩니까? 아직 한국의 기술력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기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의 해상공항이라는 얘기를 듣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이 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도착하자마자 놀라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봤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는 정말 그랬어요. 도쿄의 높은 유리 건물 안 길고 반짝이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마이크와 물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유엔 인프라 검토 회의에 초대된 전문가 중 한 명이었고 각 나라가 자신들의 가장 크고 대담한 미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때였어요. 한 일본 남성이 탁자 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쳤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가 외쳤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몇몇은 얼굴을 찌푸렸고 몇몇은 코웃음을 쳤죠. 저는 그냥 눈만 깜빡이고 화면을 다시 봤어요. 스크린에는 이렇게 굵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한국의 울릉도 해상공항 프로젝트. 저는 그 제목을 다시 읽었어요. 해상공항. 울릉도예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유럽에서 온 여성 한 분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런 곳이 진짜로 있긴 한 거예요? 중국에서 온 한 남성은 의자에 몸을 기대더니 말했어요. 거긴 1년 내내 파도가 세요. 나쁜 장소예요. 아주 나빠요. 저는 화면 속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거친 절벽, 검은 바위들, 아래로는 부서지는 거대한 파도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바다 한가운데 바위 위에 공항을 짓는 거지? 이건 진짜 정부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영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하나씩 이유를 말했어요. 왜 이 계획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섬이 너무 외져 있어요. 바다가 너무 거칠어요. 바람이 세서 비행기가 위험해요. 바다 환경을 파괴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쳤어요. 불가능. 전문가답게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론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파도도 세고 날씨도 위험하고 이건 무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짐을 싸려던 순간 한국 대표팀에 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저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안에 쪽지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표도요. 유엔에서 보낸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울행 편도 비행기표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에 가게 될까요? 그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될까요?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조용한 거인들처럼 늘어서 있었고 아래로는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진실은 이 회의실 안이 아니라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쪽지를 가방에 넣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막 해가 떠오르던 참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들, 그리고 한강 위로 부드럽게 퍼지는 햇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큰 도시인데도 어쩐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공항 안을 캐리어를 끌며 걸어가는데 머릿속에는 아직도 도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맴돌고 있었어요. 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거였지. 물 위에 떠 있는 누군가의 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쪽지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한국 남성이
인사를 건넸어요. 그가 인사하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헬기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곧 울릉도로 출발할 거예요. 잠깐만요, 헬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오늘은 바다가 거칠어서 배로 가기엔 무리예요. 저는 원래 물 위를 나는 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도 조용히 그를 따라 차에 탔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로는 깔끔했고 차량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사람들도 모두 빠르게 걸으면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모든 게 참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울이 이렇게 생겼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운전석에 앉은 서진우 씨가 저를 힐끗 봤어요.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좀 더 낡고 느릿느릿할 줄 알았어요. 그는 작게 웃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직접 오시기 전까지는요. 헬기장에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로터가 천천히 돌고 있었고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헬기에 탔어요.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도시가 점점 작아졌어요. 높은 빌딩들은 장난감 상자처럼 작게 보였고 자동차들은 조그만 점처럼 움직였어요. 그리고 곧 바다가 보였어요. 넓고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강철처럼 차가운 색깔의 바다였어요. 서진우 씨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지도를 보여줬어요. 여기가 울릉도입니다. 그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산섬이에요. 주민은 약 10,000명 정도 살고 있고요. 지도를 확대하자 가파른 절벽과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짙은 녹색 숲이 보였어요. 저희가 이곳에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평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활주로를 바다 위에 짓는 거예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신 거죠? 물론이죠.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하늘엔 구름이 흘렀고 바닷물도 끊임없이 출렁였어요. 한국은 왜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는 당장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누구도 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 뒤로 우린 말없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곳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바다 위, 절벽 위에, 작은 섬을 위에. 전혀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자꾸만 그 화면을 바라보게 됐어요. 마음 한편에서 속삭이는 듯 했어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무언가예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헬리콥터가 부드럽게 왼쪽으로 기울며 점점 더 낮게 날았어요. 작은 창밖으로 보이던 울릉도는 마치 바다에서 솟아오른 하나의 거대한 산 같았어요. 절벽들은 날카롭고 어두웠고 흰 파도는 쉼없이 절벽을 때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사람 사는 곳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언덕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집들이 보였어요. 해안가에는 조그마한 어선들이 묶여 있었고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짠 바닷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섬에서 유일하게 평평한 땅이에요. 서진우 씨가 엔진 소리에 맞춰 크게 말했어요. 하지만 활주로를 놓기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때였어요. 바다 한가운데 섬 바로 옆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이 떠 있었어요. 집보다 훨씬 크고 어떤 건 3층짜리 건물만큼 높았어요.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잠든 거인들처럼요.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케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서진우 씨가 설명했어요. 하나에 16,000톤이에요.
비행기 6대보다 무겁죠. 바닷속 바닥에 내려놓고 활주로를 만들 거예요. 헬기 착륙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떼지 못했어요. 파도들이 케이슨을 계속 쳤지만 그 거대한 덩어리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강한 바닷바람이 저를 밀어냈어요. 재킷을 꼭 여몄고 공기에서는 소금기와 철 냄새가 섞여났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무전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트럭이나 크레인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차분한 얼굴을 가진 피곤해 보이지만 강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저는 이도훈 소장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현장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는 바다 쪽을 가리켰어요. 오늘이 첫 케이슨을 설치하는 날입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그를 따라 금속으로 된 플랫폼 위를 걸었어요. 바닥은 살짝씩 진동했어요. 우리 아래에서는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케이슨 하나를 물 위로 내리고 있었어요. 2개의 굵은 강철 케이블이 그것을 매달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컴퓨터와 지도, 날씨 데이터를 보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정확한 위치에 놓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GPS, 음파 탐지기, 조류 차트를 함께 써요. 이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바람, 파도, 해류가 모두 딱 맞을 때만 케이슨을 내려요. 한 번이라도 틀리면 엉뚱한데 가라앉게 되거든요. 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지켜봤어요. 하늘에 매달린 케이스는 마치 돌로 만든 달처럼 보였어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물이 튀었어요. 거품이 크게 터졌어요. 그리고 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둥. 케이슨이 바닥에 내려앉은 거였어요.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어떤 분은 2팔을 높이 들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저 입을 약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이라는 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센 바다 위에서, 흐린 하늘 아래에서 한국이 바닷속에 활주로의 첫 조각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케이슨이 바다에 내려앉는 모습을 본 뒤 저는 서진우 씨와 이도훈 소장님을 따라 다시 해안 쪽으로 향했어요. 신발에는 먼지가 묻었고 머리카락에서는 소금 냄새가 났어요. 울릉도의 바람은 정말 한시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코트를 계속 잡아당기고 좁은 골목 사이로 휘파람처럼 불어왔어요. 우리는 작은 마을을 지나 걸었어요. 지도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조그만 마을이었죠. 파스텔 톤으로 칠해진 핑크색, 노란색, 하늘색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빨래가 줄에 걸려 바닷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구운 생선 냄새도 바람을 타고 퍼져왔어요. 여기가 도동입니다. 서진우 씨가 말했어요. 섬에서 가장 큰 마을 중 하나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 집 안에서 사람들이 슬쩍슬쩍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흔들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곳 사람들 눈엔 제가 꽤 낯설게 보였을 거예요. 노트북이랑 카메라를 든 외국인은 자주 보는 존재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마을 광장에 도착하니 몇몇 주민들이 미리 모여 있었어요. 서진우 씨가 미리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중 아주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분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물으셨어요. 공항 정말 생기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블록이 오늘 바다에 내려졌어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손주가 열이 심하게 났었어요. 날씨가 나빠서 배가 5일이나 못 떴죠. 겨우 나가서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시간이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키 큰 남자분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서울에 보내서 미술을 배우게 하고 싶지만 가끔은 며칠씩 배가 안 떠요. 이 마을 학교도 자주 빠지게 되고요. 그 아이는 아빠 뒤에 살짝 숨었지만 제가 바라보자 수줍게 웃었어요. 그 다음엔 손이 거칠고 피부가 햇볕에 많이 탄 중년 남성분이 말씀하셨어요. 전 배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이곳에선 모든 걸 바다가 결정하거든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울릉도에 단순히 신기한 건설 현장을 보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지은 위험한 공사 현장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전 다른 걸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엔지니어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력을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비행기만을 위한 일도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연결이 필요한 사람들,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 단지 병원에 가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삶, 날씨 때문에 학교를 빠지지 않아도 되는 삶. 한 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진짜로 저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주 가까운 미래에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바다도 미래도 함께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가 이 섬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들은 단지 활주로를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명선을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곧 쏟아질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공기는 서늘했고 바다는 전날보다 훨씬 더 거칠어 보였어요. 우리는 공사 현장 근처에 마련된 임시 회의실에 모였어요. 화려하진 않았어요. 금속 벽, 긴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스크린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어요. 엔지니어들, 정부 관계자들, 계획 담당자들 그리고 저 외부인이 한 명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활주로의 최종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길이 1200m. 프로젝트 리더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방 한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예린 수석 엔지니어가 일어나서 손에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말했어요. 그 길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 섬은 바람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양쪽에서 강한 돌풍이 불기 때문에 비행기가 너무 빠르게 착륙하거나 늦게 닿으면 1200m로는 위험합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시죠? 서진우 씨가 물었어요. 300m요. 예린 씨가 대답했어요. 총 1500m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신음소리를 냈어요. 남색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그 정도 여유 자금은 없어요. 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왜 인구도 적은 섬에 그 많은 돈을 쓰느냐고. 저는 조용히 앉아서 긴장이 높아지는 걸 지켜봤어요. 한쪽은 안전을 말했고 다른 쪽은 예산을 말했어요. 차트, 숫자, 기상자료, 활주로 시험 영상까지. 양쪽의 주장들이 오갔고 방 안의 공기는 번개가 치기 직전처럼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저는 계획에도 없던 행동을 했어요. 손을 들어봤어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어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말했어요. 손주가 고열에 시달렸고 배를 기다리느라 5일을 섬에 갇혀 있었어요. 날씨가 나빠서 나갈 수 없었죠. 만약 비행기가 있었더라면 시간을 아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겠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림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도 만났어요.
서울에서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배가 안 뜨면 학교도 빠져야 해요. 또 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어민도 있었어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여러분에겐 그 300m가 단지 콘크리트와 예산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희망이고 안전이고 살아갈 기회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서진우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민간 파트너도 더 모셔야죠.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절대로 쉽게 가선 안 됩니다. 나예린 씨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았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돈을 따지는 나라가 될 것인지, 사람을 따지는 나라가 될 것인지. 그날 그들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슬며시 비치고 있었고 저는 공사 현장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다가 은빛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고 망치 소리, 크레인 소리,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들려왔어요. 지금은 30개의 거대한 케이슨들이 바다 위에 서 있었어요. 줄지어 정확히 고정된 채로. 활주로의 뼈대는 완성된 상태였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언젠가 비행기가 착륙하게 될 표면을 붓는 것이었죠. 이도훈 소장님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한 잔을 건네주시며 말했어요. 오늘이 콘크리트를 붓기 전 최종 점검 날입니다. 딱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요. 우리는 긴 금속 발판을 따라 걸었어요. 발밑에는 철근, 노란색 안전선, 그리고 클립보드를 든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금속을 톡톡 두드리며 울림을 확인했고 어떤 분들은 고쳐야 할 곳에 주황색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정확해야 했고 모든 것이 중요했어요. 그날 오전 현장 사무실에선 최신 프로젝트 일정표를 함께 확인했어요. 활주로 표면 시공은 내년까지 완료. 이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 비행은 2027년, 공항 공식 개장은 2028년 예정입니다. 애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일정이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천천히 가는 게 후회 없는 길이에요. 서진우 씨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에는 섬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는 바다 위로 날아가는 커다란 비행기를 그렸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미래 하늘길. 그때 한 남자아이가 달려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진짜로 서울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주 가까운 미래에 꼭 그럴 거야. 아이들은 환호했고 손뼉을 쳤어요. 그 눈 속엔 꿈이 있었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해가 지기 전 저는 활주로 끝자락에 다시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발밑에서는 파도가 쉴 새 없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케이슨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들처럼 굳건히 서 있었어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도쿄 회의실에서 들렸던 격한 목소리들, 비웃음,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들이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저는 유리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섬이 보였고 절벽이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바다 위로 길게 뻗은 활주로가 보였어요. 마치 하늘의 한 약속처럼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은 단지 공항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생명의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냈죠. 바다도 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